조용한 밤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행복을 꿈꾸었던 한 여인의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입니다. 사랑과 욕망 그리고 인간의 외로움을 깊이 있게 그려낸 러시아 문학의 걸작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가진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넓은 저택과 훌륭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었고, 페테르부르크의 어느 사교 모임에 나타나도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존경과 부러움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여자는 달려오는 기차 앞에 조용히 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 플랫폼 끝으로 데려갔는지 오늘 밤 천천히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1877년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레프 톨스토이는 이 한 문장으로 긴 소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의 이름이 바로 안나 카레니나입니다. 1870년대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눈보라가 몰아치고 넓은 대로 위로 마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가던 그 도시에서 안나 카레니나는 누구나 한 번쯤 되고 싶어하는 여자였습니다. 남편 알렉세이 카레니는 정부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학식이 깊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으며 페테르부르크에서 카레닌이라는 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뢰였습니다. 안나보다 20살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그 도시에서 그런 결혼은 그다지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택은 넓었고 하인들은 조용하고 부지런했습니다. 정원에는 사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었고 응접실에는 언제나 꽃향기와 왁스 광택제 냄새가 은은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카레닌 부인이라는 이름은 어느 사교 모임에서도 환영받았습니다. 아들 세료자는 8살이었습니다. 눈이 크고 웃음이 맑은 아이였습니다. 밖에서 보면 이보다 완벽한 삶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봐도 그랬습니다. 안나 자신도 이 삶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아니, 불만이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카레닌과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카레닌은 신문을 읽었고 안나는 그날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화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원래 결혼이란 그런 것이라고 안나는 생각했습니다. 카레니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서재에서 나왔고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으며 저녁 식사 때면 그날 있었던 정부 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카레니는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안나는 세료자를 재운 뒤 거실에 앉아 자수를 놓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도 같은 하루가 올 것이었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안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슬프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내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안나는 믿고 있었으니까요. 사교 모임에 나가면 안나는 언제나 빛났습니다.
우아한 자태와 부드러운 미소와 누구에게나 따뜻한 말투. 사람들은 안나를 좋아했고 안나도 그 자리를 즐겼습니다. 적어도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고요한 저택이 안나를 맞았습니다. 하인이 외투를 받아가고 긴 복도를 지나 침실로 향하는 길. 카레니는 이미 서재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안나는 화장대 앞에 앉아 귀걸이를 풀었습니다. 거울 속에 빛나는 자기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 어떤 표정이 담겨 있는지 안나는 한 번도 오래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안나의 하루에 유일하게 진짜 빛이 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료자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작은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리고 엄마 하는 목소리가 들릴 때 안나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세료자는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안나는 아이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들었습니다. 아이의 볼에 코를 묻으면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를 맡을 때 안나의 입가에는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교 모임에서의 미소와는 다른 자기도 모르는 미소였습니다. 밤이 되어 세료자가 잠들면 안나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아이의 방문을 조용히 닫고 긴 복도를 걸어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발소리만 울리는 그 복도에서 안나는 가끔 멈춰 서곤 했습니다. 왜 멈추는지는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발이 멈추었습니다. 창밖에는 페테르부르크의 밤이 있었습니다. 강 위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번지고 마차 한 대가 먼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그 마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 저 마차 안에는 누가 타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침실 문을 열면 카레니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퍼지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소리 나지 않게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남편이 누워 있었지만 안나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외로움이라고 부를 줄 몰랐습니다. 원래 밤이란 이런 것이라고 안나는 생각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안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행복한 걸까? 하지만 그 질문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다시 커피잔이 식탁에 놓이고 카레닌이 신문을 펴고 세료자가 학교에 가고 사교 모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질문할 틈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질문이 무서웠는지도 모릅니다. 대답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불행하냐고 안나에게 물었다면 고개를 저었을 겁니다.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부족한 것은 없다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안나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불행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가장 깊은 불행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빠 스티바에게서 급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바람을 피우다 아내에게 들켰으니 제발 와서 중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나는 한숨을 쉬며 짐을 쌌습니다. 오빠 집안을 수습하러 떠나는 별것 아닌 여행이었습니다.
기차는 페테르부르크를 떠나 모스크바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그 기차 위에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리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기차역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칼바람이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안나는 코트깃을 여미며 플랫폼에 내려섰습니다. 눈보라가 거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흐려지고 기차의 기적 소리가 바람에 실려 멀어졌습니다. 오빠 스티바가 손을 흔들며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군복 차림의 넓은 어깨를 가진 그 남자는 눈보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알렉세이 브론스키 백작이었습니다. 스티바의 친구이자 브론스키 백작 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마중 나온 것이었습니다. 브론스키의 어머니는 공교롭게도 안나와 같은 객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고 백작 부인은 자기 아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플랫폼에 서 있는 그 청년이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브론스키가 모자를 벗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이 마주친 것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전부여야 했습니다. 그 순간 플랫폼 저편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뛰어갔고 누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로를 건너던 노동자가 기차에 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즉사였습니다. 눈 위로 검붉은 것이 번지고 있었고 멀리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시체 위에 엎드려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안나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불길한 징조입니다. 안나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안나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스티바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브론스키는 들었습니다. 그는 안나를 잠깐 바라보았고 아무 말 없이 역장에게 다가가 돈을 건넸습니다. 죽은 노동자의 가족에게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안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스티바의 집에 도착한 안나는 올케 돌리를 만나 다독이고 부부 사이를 중재했습니다. 안나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눈빛과 상대의 아픔을 제 것처럼 느끼는 목소리. 돌리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안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의 위기는 넘어갔습니다. 며칠 뒤 무도회가 열렸습니다. 안나는 검은 벨벳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목에는 진주 한 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나가 홀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 둘 안나에게로 모였습니다. 안나에게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꾸미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빛이 나는 여자였습니다. 그 홀에는 키티도 있었습니다. 스티바의 처제이자 18살 소녀였습니다. 분홍빛 드레스에 꽃을 장식한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키티는 오늘 밤 브론스키가 자신에게 청혼하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브론스키가 모스크바에 온 뒤로 무도회마다 키티 곁에 있었으니까요. 키티의 볼은 기대와 설렘으로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왈츠가 시작되었습니다. 브론스키가 걸어왔습니다. 키티를 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안나를 향해서였습니다. 한 곡 추시겠습니까? 안나는 망설였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홀 한가운데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브론스키의 손이 안나의 허리에 닿았고 안나의 눈에서 평소에는 볼 수 없던 빛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홀 전체가 두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키티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브론스키의 눈에 자신은 없다는 것을 키티는 그 순간 알아버렸습니다. 분홍빛 드레스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꽃 장식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소녀의 얼굴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키티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무도회가 끝난 뒤 안나는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볼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눈에 이상한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나는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페테르부르크의 화장대 앞에서 늘 보던 그 무표정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안나는 두려워졌습니다. 서둘러 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빠의 일도 해결되었으니 더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머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감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안나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모스크바 기차역이었습니다. 다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페테르부르크행 열차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객차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장을 넘기고 또 한 장을 넘겼지만 머릿속에는 왈츠의 선율만 맴돌았습니다. 브론스키의 손이 허리에 닿던 그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중간 정거장에 멈추었습니다. 바람을 쐬려 잠깐 플랫폼에 내렸습니다. 눈보라가 더 거세어 있었습니다. 코트깃이 바람에 날렸고 눈송이가 속눈썹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페테르부르크로 갑니다. 브론스키였습니다. 같은 기차를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나가 돌아보았습니다. 눈발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브론스키의 군복 어깨 위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가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있는 곳에 있기 위해 가는 겁니다. 안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부해야 했습니다. 돌아서야 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고 아이가 있는 사람이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나의 입에서 그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크게. 기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안나는 객차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을 다시 펼쳤지만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쳤고 안나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미친 듯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페테르부르크 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 내린 안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마중 나온 남편이었습니다. 카레닌이 서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 반듯한 자세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카레닌의 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자 밑으로 삐져나온 커다란 귀. 전에는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귀가 오늘따라 이상하게 해괴해 보였습니다. 안나는 멈칫했습니다. 왜 저 귀가 갑자기 이렇게 보이는 걸까? 8회를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가슴 한쪽에서 차갑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쾌함이었습니다. 카레닌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여행은 잘했소.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안나는 억지로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모스크바로 떠나기 전에 안나와 지금 이 플랫폼에 서 있는 안나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한 남자를 만났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나의 눈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온 안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아침에 카레닌과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세료자를 학교에 보내고 사교 모임에 나가 미소를 짓는 삶.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브론스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교 모임에서, 극장에서, 오페라에서. 안나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브론스키가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고 의도라고 하기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안나는 피하려 했습니다.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그가 다가오면 다른 사람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론스키가 없는 방에 들어서면 숨이 막혔습니다. 시끌벅적한 사교 모임 한가운데에서도 안나의 귀는 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안나의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가 아닌 것을 확인하면 실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끔찍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고 아들이 있는 어머니이고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매일 밤 침대에 누워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그를 보지 않겠다고. 내일은 그에게 말을 걸지 않겠다고. 내일은 그가 있는 자리에 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안나는 또 거울 앞에 서서 드레스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 드레스가 나을까, 저 드레스가 나을까?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안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거울 속의 안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브론스키는 집요했습니다. 부드럽지만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나가 피하면 기다렸고 안나가 차갑게 굴면 더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안나가 고개를 돌리면 브론스키는 그 고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안나의 사촌 올케이자 브론스키의 사촌 누이인 베치 공작 부인의 사교 모임이 자주 열렸습니다.
그 모임에서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베치의 응접실은 페테르부르크 사교계에서 가장 화려한 공간 중 하나였습니다. 샹들리에 아래에서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사이 안나와 프론스키는 소파 한쪽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은 깊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안나는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아니,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브론스키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만큼은 안나는 살아 있었으니까요. 사교계에서는 이미 수군거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안나 카레니나가 모스크바에 다녀온 뒤로 브론스키를 그림자처럼 달고 다닌다고, 그런 여자들의 끝은 좋지 않다고, 안나의 귀에도 그 말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베치의 모임이 끝난 뒤였습니다. 카레닌이 안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차 안에서 카레닌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브론스키 백작과 지나치게 친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소. 안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카레닌은 안나를 보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질투 같은 모욕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오. 하지만 사교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것은 우리 가정의 체면에 좋지 않도. 조심해 주기 바라오. 카레닌이 걱정하는 것은 안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안나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교계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이었습니다. 안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지루해야 한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너무 생기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카레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차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안나는 그 침묵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아니,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카레닌의 경고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안나는 그날 밤 이후로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체면을 걱정하는 남편에게서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안나는 그제야 똑똑히 알았으니까요. 브론스키와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나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그날 밤 안나의 눈에서 흐른 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안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브론스키는 안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강 건너편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안나의 뱃속에 브론스키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브론스키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브론스키는 말했습니다. 남편을 떠나자고, 우리의 삶을 하나로 합치자고. 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레닌이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추문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입니다. 안나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브론스키는 그 손을 꽉 쥐었지만 안나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장교들의 장애물 경마 대회가 열렸습니다. 브론스키는 열렬한 말 애호가였습니다. 영국산 순종 암말 푸르푸르를 타고 출전했습니다. 관중석에는 페테르부르크 사교계의 인사들이 모여 있었고 안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브론스키는 앞서 나갔습니다. 장애물을 하나씩 넘을 때마다 안나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켜쥐어졌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안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마지막 장애물이었습니다. 푸르푸르가 도약했습니다. 그리고 착지하는 순간 말의 다리가 꺾였습니다. 브론스키가 말 위에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안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카레닌의 바로 옆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온몸을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안나에게로 쏠렸습니다. 카레닌도 안나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카레닌은 모든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브론스키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푸르푸르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등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브론스키는 쓰러진 말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신을 태우고 바람처럼 달리던 아름다운 생명이 자기 때문에 부러져 있었습니다. 경마장을 빠져나온 뒤 마차 안에서 카레닌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부적절했소. 안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카레닌이 다시 말했습니다. 체면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을 텐데. 체면, 또 체면이었습니다. 안나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8패 동안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카레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증오합니다. 나한테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마차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카레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순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비명을 삼킬 수도 있었고 눈물을 감출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체면이라는 갑옷 따위는 종이장처럼 찢어버리는 것이었으니까요. 안나의 고백 이후 카레닌은 이상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안나를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카레닌은 다음날 아침에도 8시에 서재에서 나왔고 신문을 펴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안나가 마차 안에서 사랑한다고 소리쳤던 그 밤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카레닌에게는 체면이 전부였습니다. 이혼은 추문을 낳고 추문은 자신의 관직에 흠집을 남기고 그 흠집은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레닌은 견디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사실보다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더 두려운 남자였습니다.
안나에게 그것은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떠나지도 못하고 머물지도 못하는 감옥. 사랑한다고 소리쳤는데 상대방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 투명한 벽 안의 감옥. 카레닌의 무반응은 어떤 분노보다도 안나를 짓눌렀습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문을 박차고 나가 버리기라도 했다면, 그랬다면 안나도 어떻게든 맞서 싸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카레닌은 그저 서류를 읽고 손가락 관절을 꺾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딱딱. 그 건조한 소리가 밤마다 안나의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안나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안나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브론스키의 아이였습니다. 카레닌도 알고 있었습니다. 온 페테르부르크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레닌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척하는 것이 이 남자가 선택한 유일한 전략이었습니다. 세상이 모르면 존재하지 않는 일이 된다고 카레닌은 믿고 있었으니까요. 출산이 가까워지면서 안나의 몸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산용열이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안나는 사경을 헤맸습니다. 의사가 카레닌을 폭도로 불러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카레닌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페테르부르크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잿빛이었습니다. 카레닌은 안나의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불 위에 놓인 손이 나뭇잎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레닌이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안나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쁜 여자입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한 가지만 말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변했지만 내 안에 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안나도 있습니다. 나는 그 두 사람이 무섭습니다. 카레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차갑고 딱딱한 남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체면도 관직도 세상의 시선도 이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여자가 자기 아내라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카레닌은 안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하겠소. 진심으로. 그리고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브론스키도 불려왔습니다. 안나가 브론스키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손을 잡아들이십시오. 이 사람은 성자입니다. 카레닌이 브론스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잔인한 장면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이유는 세 사람 모두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잔인한 이유는 이 용서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기적처럼 열이 내렸고 안나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살아 돌아온 안나 앞에 놓인 것은 죽음보다 견디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의 용서는 진심이었습니다. 카레니는 정말로 안나를 용서했고 브론스키마저 품으려 했습니다. 안나가 브론스키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까지 거두겠다고 했습니다. 성자 같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안나를 짓눌렀습니다. 카레닌의 용서가 크면 클수록 안나는 더 작아졌습니다. 이 남자의 관대함 앞에서 안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히 빚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서받는 것이 이토록 무거운 일인 줄 안나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카레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진심이었지만 사랑은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나는 다시 브론스키를 선택했습니다. 카레닌의 용서를 밟고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런 안나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카레닌은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세료자의 양육권을 가져갔습니다. 안나는 세료자를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간통한 아내에게 아이를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 당시 러시아의 논리였습니다. 안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사교계를, 명예를, 그리고 아들을. 그런데 브론스키는요. 그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군복도 친구도 어머니의 사랑도 그대로였습니다. 그 시대의 사랑의 대가는 여자만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세료자의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안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안나는 옛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하인에게 사정하고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세료자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반쯤 걷어찬 채 한쪽 볼을 베개에 묶고 입을 살짝 벌린 채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소리 없이 아이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떠난 뒤로 얼마나 컸는지 얼굴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볼에서 통통함이 빠지고 턱선이 살짝 잡혀 있었습니다. 안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나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세료자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는 잠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세료자가 안나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작은 팔이 안나의 목을 꽉 조였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 엄마가 죽은 줄 알았어. 엄마가 죽었다고 했어. 안나의 심장이 찢어졌습니다. 엄마 안 죽었어.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안나는 아이의 머리칼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예전과 같은 그 냄새.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이 오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아이의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세료자가 안나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가지마. 안나는 아이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의 손가락을 떼어내는데 안나의 남은 생이 다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안나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목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울었습니다. 아이의 온기가 아직 두 팔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식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안나는 알았습니다. 다시는 이 아이를 안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안나와 프론스키는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페테르부르크의 잿빛 하늘 대신 지중해의 눈부신 햇살이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작은 마을의 하얀 저택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올리브 나무가 보였고 저녁이면 오렌지빛 노을이 바다 위에 번졌습니다. 브론스키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나를 모델로 풍경을 소재로 캠퍼스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안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안나는 페테르부르크의 안나와 달랐습니다. 머리를 느슨하게 풀어내렸고 맨발로 정원을 걸었고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아무도 안나를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나를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안나 카레니나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는 이 낯선 땅에서 안나는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을 걸었습니다. 브론스키가 포도를 사서 안나에게 건넸고 안나는 하나를 입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작은 성당에 들어가 나란히 앉아 스테인드 글라스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색색의 빛이 안나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 안나의 삶에 이토록 많은 색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안나만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모릅니다.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운 사람만이 매 순간 행복의 무게를 느끼는 법입니다. 안나는 매일 밤 브론스키가 잠든 후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 누운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안나의 가슴 한쪽에는 아주 작은 불안이 씨앗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낮에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떡하지? 나는 이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는데 이 사람도 나를 전부로 생각하는 걸까? 안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밤에도 같은 생각이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브론스키는 점점 무료해지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군대도 사교계도 경마도 없었습니다. 페테르부르크에서 브론스키는 언제나 중심에 있는 남자였습니다. 장교들 사이에서 존경받았고 사교계에서 주목받았고 경마장에서 환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브론스키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렸지만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화가를 찾아가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화가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솔직했습니다. 그날 이후 브론스키는 붓을 드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브론스키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채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브론스키의 눈에서 미세하게 빛이 줄어드는 것을 안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안나의 말에 웃음으로 대답하던 것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안나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당신 지금 행복합니까? 라고.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대답이 두려웠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브론스키가 말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소? 안나의 숟가락이 멈추었습니다. 러시아. 그곳에는 안나를 심판할 사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질과 수군거림과 닫힌 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브론스키를 잃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좋습니다. 돌아갑시다. 안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안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탈리아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올리브 나무 사이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빛이라는 것을 안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온 안나를 맞이한 것은 닫힌 문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안나를 반기던 사교계의 문이 하나둘 닫혔습니다. 극장에 갔을 때였습니다. 안나가 박스석에 앉아 옆 박스석의 귀부인이 대놓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안나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또 다른 귀부인은 안나와 눈이 마주치자 오페라 글라스를 들어 안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사람을 구경거리처럼 바라보는 그 시선. 안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브론스키의 어머니도 안나를 거부했습니다. 아들의 출세에 방해가 되는 여자, 집안을 망치는 여자. 브론스키의 어머니가 안나를 부르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여자였습니다. 안나의 세계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사교계에서 밀려나고 친구들이 떠나고 갈 곳이 줄어들었습니다. 안나에게 남은 것은 브론스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브론스키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겁니까? 누구를 만난 겁니까?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처음에 브론스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이 매일 반복되자 브론스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숨이 늘었습니다. 대답이 짧아졌습니다. 방문을 닫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안나는 그 변화를 느낄 때마다 더 불안해졌고 불안해질수록 더 매달렸고 매달릴수록 브론스키는 더 멀어졌습니다. 사랑이 집착이 되고 집착이 감시가 되고 감시가 전쟁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안나를 무너뜨린 것은 사회의 손가락질이 아니었습니다. 브론스키의 냉담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진짜로 무너뜨린 것은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을 전부로 만든 순간 안나의 세계에는 사랑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안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기도 하고 벽 너머에서 웃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환청이었습니다. 안나는 진통제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을 자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곧 깨어있는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약병을 짚는 안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약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안나 자신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안나는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광대뼈가 날카롭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기차역에서 프론스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그 아름다운 여자는 어디로 간 걸까요? 안나는 거울 속 자기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낯선 눈이었습니다. 공포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자기 것이 아닌 것 같은 눈. 당신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안나가 소리쳤습니다. 거울 속의 안나에게 소리친 것인지 방 어딘가에 있을 프론스키에게 소리친 것인지 안나 자신도 몰랐습니다. 안나의 손이 화장대 위에 물건을 쓸어 넘겼습니다. 향수병이 깨졌습니다. 빛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안나의 주먹이 거울을 향했습니다. 거울이 갈라졌습니다. 금이 간 거울 속에서 안나의 얼굴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안나는 깨진 거울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안나는 브론스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돌아와 달라는 편지였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제발 돌아와 달라고. 이대로 두면 나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고. 역시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안나의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를 버렸어. 처음부터 너를 사랑한 적 없었어. 너는 모든 것을 잃었고 그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 안나는 마차를 불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자기도 몰랐습니다. 그냥 이 집 안에 한순간도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차가 거리를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걸어가는 사람, 웃는 사람, 손을 잡고 걷는 연인. 그런데 안나의 눈에 그 얼굴들이 하나씩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웃는 얼굴이 비웃는 얼굴로 바뀌었고 지나가는 여자의 눈이 안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 전체가 안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그 얼굴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차가 기차역 앞에 멈추었습니다. 안나는 내렸습니다. 왜 이곳에 왔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발이 플랫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브론스키를 처음 만났던 곳도 기차역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군복 차림의 남자가 걸어오던 그날, 선로 위에서 노동자가 죽던 그날, 안나가 불길한 징조입니다 라고 속삭였던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된 곳에 안나는 다시 서 있었습니다. 화물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기적 소리가 울렸고 선로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쇳덩이가 굉음을 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플랫폼 끝에 섰습니다. 그 순간 안나의 머릿속이 고요해졌습니다. 기차 소리도 사람들의 목소리도 머릿속의 그 목소리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조용했습니다. 안나는 습관처럼 성호를 그었습니다. 이마에서 가슴으로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어깨로
그 익숙한 동작을 하는 순간 불현듯 떠오른 것은 브론스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책을 읽던 어린 소녀가 보였습니다. 엄마의 무릎에 앉아 동화를 듣던 밤이 보였습니다. 세료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하고 부르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 내리는 정원의 고요함이 느껴졌습니다. 삶은 아름다웠습니다. 죽기 직전에야 비로소 안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을 밝히던 촛불이 탁 소리를 내며 꺼졌습니다. 안나가 떠난 뒤 브론스키는 폐인이 되었습니다. 먹지 않았고 자지 않았고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앉아 같은 자리만 바라보았습니다. 안나가 앉아있던 자리, 안나의 향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자리. 며칠을 그렇게 보낸 뒤 브론스키는 자원병으로 전쟁터에 지원했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죽을 곳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카레니는 안나가 브론스키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거두었습니다. 아내를 빼앗은 남자의 아이를 이 차갑고 딱딱한 남자가 품에 안았습니다. 세료자는 더 이상 엄마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려도 뛰어가지 않았고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아주 가끔 잠들기 전에 베개에 코를 묻었습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베개에서 엄마의 냄새를 찾으려는 것처럼.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끝없는 지평선 위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텅 빈 기차역에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앉지 않는 의자,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플랫폼. 기차는 이미 떠났고 역은 고요했습니다. 안나 카레니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남긴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의 첫 페이지에 성경 구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이 한 줄을 두고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나에 대한 신의 심판인지 안나를 몰아세운 사회에 대한 심판인지 학자들의 의견은 아직도 갈립니다. 톨스토이 자신도 명확한 답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안나를 밉게 그리려 했으나 쓰면 쓸수록 안나에게 빠져들었다는 고백만 남아 있습니다. 동시대의 도스토옙스키는 이 소설을 읽고 완벽한 예술 작품이라 평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윌리엄 서머싯 몸은 세계 10대 소설 1위로 이 작품을 꼽았습니다. 출간된 지 150년이 지났지만 안나 카레니나는 해마다 새로운 영화와 연극과 뮤지컬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일 겁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나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된 세상 안에 태어난 걸까요? 그 질문은 여러분 각자의 가슴 속에 오래 남아 있을 겁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